여러분, 최근에 길을 걷다 멈춰버린 공사 현장을 본 적 있으신가요? 타워 크레인은 서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없고 안전 펜스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기괴한 정적 말입니다.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가 멈춰서고 있다는 가장 노골적인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? 많은 분이 지금의 위기를 내 대출 이자가 비싸진 문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. 현재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1.2%를 돌파하고 있는데 그 수면 아래에는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수백조 원짜리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. 현재 100명 중 1명이 대출을 못 갚는 상황에서 중견 건설사 100곳 중 5곳이 이미 자금줄이 막혀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. 실제로 호남권, 영남권 기반의 중견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뉴스 보셨나요? 이게 왜 무서운 상황인지를 아셔야 합니다. 여러분이 피땀 흘려 넣은 중도금이 공중분해될 수 있고 여러분 예금을 굴리는 저축은행 증권사가 그 건설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정부는 왜 이 상황을 두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안심시키려 드는 걸까요?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카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부동산 PF가 뭔지부터 짚어볼게요. PF,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건물이 완공된 뒤 팔릴 거라는 기대감만 담보로 돈을 빌리는 구조예요. 쉽게 말하면 이 아파트 다 지으면 분양 잘 될 거야. 그러니 돈 빌려줘 라는 약속을 담보로 수백억을 땡겨 쓰는 거죠. 여기서 핵심은 이 돈을 빌려준 주체가 시중 대형 은행만이 아니라 저축은행, 증권사, 캐피탈사, 심지어 새마을금고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2023년 기준 금융감독원 추계로 전체 PF 대출 잔액이 약 230조 원에 달합니다. 대한민국 한 해 국가 예산이 약 640조 원이에요. 그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 집이 잘 팔릴 거라는 기대 위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. 문제는 그 기대가 틀렸다는 사실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. 금리가 오르고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사는 분양 대금을 못 받으니 PF 이자를 갚을 수가 없겠죠. 이자를 못 갚으면 대주단, 즉 돈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가 손실을 입게 되고 그 손실이 충분히 쌓이면 그 금융사는 예금 인출 요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. 흔히 말하는 도미노처럼 쓰러진다는 게 여기에 딱 맞는 표현입니다. A 건설사가 쓰러지면 B 저축은행이 힘들어지고 저축은행에 예금 넣은 여러분에게 그 부담이 넘어가는 거죠.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 초과분은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겁니다. 단순히 건설사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에 직접 연결된 문제라는 거죠.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 도미노가 안 쓰러졌을까요? 그건 바로 정부가 버팀목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에요. 우리는 진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. 지금 정부와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의 파산이 아니에요. 여러분이 파산해서 담보물인 집값이 폭락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40년, 5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입니다. 5억을 빌려서 30년 만에 갚으면 연 4% 금리 기준으로 총이자가 약 3억 6천만 원이에요. 그런데 이걸 50년으로 늘리면 월 상환액은 약 45만 원 줄어들죠. 그런데 총이자는 6억 5천만 원이 넘어요. 이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라 아예 집 한 채 값을 은행에 바치는 꼴입니다. 더 무서운 건 이게 선택처럼 포장된다는 거예요. 월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은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. 50년 만기 대출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소득은 은행에 50년 동안 저당 잡히는 겁니다. 직장이 바뀌고 병이 생기고 경기가 꺾이는 5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야 살아남는 구조죠. 이금융권 연체율이 이미 8%를 넘어섰다는 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은행은 여러분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. 당장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척하면서 평생 병원비를 내야 하는 무기한 입원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꼴이죠. 즉,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자 내는 기계로 살아있게 만드는 거죠. 이걸 경제학에서는 부채 연장이라고 표현합니다.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의 만기를 계속 늘려서 파산만 안 나게 버티는 전략이죠. 문제는 이 전략이 개인에겐 숨통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부실을 더 깊고 오래 쌓아두는 독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. 정부는 왜 자꾸 대출 규제를 풀고 건설세 자금을 지원하며 시장을 떠받치려 할까요? 겉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외치지만 그 속내를 알아야 합니다. 지금 당장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준 금융권과 정치적으로 결탁된 건설 카르텔이 통째로 무너지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이 개입이 또 다른 문제를 낳아요.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입니다. 망해도 정부가 살려줄 거야 라는 기대가 퍼지면 부실 사업장은 정리되지 않고 좀비처럼 연명하죠. 더 나쁜 건 이게 시장 신호를 왜곡한다는 거예요.
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내려가야 시장이 균형을 찾는 상황에서 정책으로 억지로 9억에 묶어두면 어떻게 될까요?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매수 대기자들은 계속 관망해요. 거래가 끊기고 시장은 얼어붙습니다. 가격은 내리지 않는데 거래는 없는 이상한 균형. 이게 바로 요즘 부동산 시장의 정체예요. 이 무책임한 결과는 누가 책임질까요? 집을 이미 가진 기득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 세대와 성실하게 세금 내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.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린 건설사와 금융사가 져야 할 책임을 온 국민이 인플레이션과 세금이라는 형태로 나누어 짊어지고 있는 거죠. 거대한 폭탄 돌리기 게임입니다. 슬프게도 이 상황의 결과는 우리가 참고할 역사가 존재합니다. 우리는 지금 1990년대 초 일본의 모습과 소름 돋을 만큼 닮아 있어요. 당시 일본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려 할 때 정부가 연착륙을 시도하며 부실 채권을 억지로 덮어뒀습니다. 은행들은 손실을 장부에 숨기고 좀비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연명했어요. 그 결과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장이 멈췄어요. 1990년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약 65% 수준이었어요.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부실 처리를 미루면서 지금은 260%를 넘겼습니다. 부채를 숨기고 버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쌓인다는 게 이미 증명된 거죠.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?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약 100%를 웃돌아요. 주요 선진국 중 최상위권입니다. 여기에 세계 1위의 저출산, 초고령화 속도, 그리고 GDP 대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.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. 심지어 일본은 당시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어요. 밖에서 진 빚이 거의 없었죠.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부동산은 버티면 오른다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. 이 방정식이 이제는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공포스럽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계산기에 넣지 않은 최악의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실버 인플레이션이에요. 2026년 오늘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완전히 진입했어요.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%를 넘겼죠. 이게 왜 경제적 재앙인지 메커니즘을 짚어볼게요. 생산 가능 인구, 즉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인건비가 올라요.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려 해도, 공장에서 물건 하나 만들려 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. 기업은 생존을 위해 가격을 올리고 그 물가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. 동시에 노인 인구가 늘면 의료 요양 서비스 수요가 폭증해요. 이 서비스들은 자동화가 어렵고 사람 손이 필수인 분야라 비용이 더 빠르게 오릅니다.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? 빚 갚느라 가처분 소득은 바닥인데 생필품 가격은 노동력 부족과 노령층 수요 증가 때문에 계속 오르는 겁니다. 내 지갑은 얼어붙었는데 세상의 물가는 뜨겁게 타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. 이런 구조에서 원화 현금의 가치는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까요? 지금의 현금 10억이 10년 뒤에도 지금의 10억 구매력을 할 수 있을까요?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증명하고 있죠. 여기서 정부가 꺼낼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 탕감이에요.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10억의 빚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.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? 평생 현금을 성실하게 모아온 서민들의 구매력 상실이에요. 자, 그럼 이런 암울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? 적금 들어라, 주식 공부해라 같은 뻔한 이야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대신 구체적인 판단 기준 3가지를 드릴 테니 집중하세요. 첫 번째 전략은 부채를 줄일 게 아니라 절단해야 한다는 겁니다. 지금은 체중을 줄일 때가 아니라 썩은 부위를 잘라내야 할 때예요. DSR,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%를 넘는다면 그 자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. 월 소득 500만 원인 사람이 대출 원리금으로 200만 원 이상 나간다면 한 번의 소득 충격으로도 연체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어요. 특히 상급지가 아닌 어중간한 입지의 부동산을 여러 채 들고 있는 분들은 특히나 지금이 냉정하게 점검할 때입니다. 하락장이 본격화되면 레버리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. 1억의 대출을 갚는 건 하락장에서 2억의 시세 차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팔면 손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. 이 물건을 지금 다시 사라고 하면 살 건가? 대답이 아니오라면 버티는 게 아니라 물려있는 겁니다. 무조건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라는 겁니다. 두 번째 전략은 원화 집중해서 분산하는 겁니다.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원화 비중이 80%를 넘는다면 한국 경제라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를 탕감하려는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현금이 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 2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.
첫째, 물가 상승을 전가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에요. 금이나 인플레이션 연동 자산이 대표적이죠. 단, 실물 자산도 타이밍과 비중이 중요합니다. 전 재산을 몰아넣으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. 둘째, 달러 같은 기축 통화로의 분산이에요. 원화 가치가 흔들릴 때 달러 자산이 완충 역할을 합니다. 국내 주식 100%, 국내 예금 100%인 분들은 이미 환율 리스크를 전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. 비중의 기준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원화 이외의 자산이 20, 30% 이상은 있어야 분산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전략, 지금 당장 내 거래 금융사의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. 이건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의 주거래 금융사, 특히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 목돈이 들어있다면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. 첫째, BIS 비율이에요. 은행이 위기 상황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일반적으로 8% 이상이면 규제 기준을 충족해요. 10% 이상이면 양호, 그 미만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. 둘째, 고정기하 여신 비율이에요. 쉽게 말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출 비중인데 이 숫자가 5%를 넘는다면 그 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다시 봐야 합니다. 그리고 무조건 기억하세요.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이에요. 한 기관에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해당 금융사가 무너질 경우 보장받지 못합니다.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. 1금융권조차 PF 폭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니까요. 분산은 불안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.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.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부채의 정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풍요가 사실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쓴 가짜였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. 누군가는 이 위기 속에 무너진 건설사의 잔해 밑에 깔리겠지만 누군가는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성을 쌓을 거예요. 차이가 뭘까요? 미리 알고 미리 움직이는 것. 그게 전부입니다. 정부는 여러분을 구해주지 않습니다. 그들은 시스템을 구할 뿐이죠. 그 시스템의 부속품이 될지 시스템이 흔들릴 때 오히려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지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. 공포에 질려 눈을 감지 마세요.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이 추악한 빚의 잔치가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보세요.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라는 포모 증후군이 많은 분들을 벼랑 끝으로 밀었습니다. 그 끝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. 과연 시스템의 주인이 될지 아니면 50년짜리 계약서에 묶인 이자 기계가 될지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경제머신 로그아웃.